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비위 이제 자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렇게 이제 무더기 탈당 권유를 한 게 이제 뭐 헌정사상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육지책이다. 이제 송영길 대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거는 불가피하다. 왜냐면 안 했으면 몰라도 일단 조사를 의뢰했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이미 법적으로 판단받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12분의 의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주장처럼 왜 소명 기회도 안 주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간다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억울한 분이 있더라도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복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되게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런 사적인 감정, 친분 관계 다 삭제하고 저렇게 과감한 결정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봐야 된다,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에서 저러한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는 대선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면 민주당이 옛날에 국민의 사랑을 받던 그런 민주당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네. 네, 의혹에 연루된 12명 의원들 중에 절반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생사람 잡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 분들한테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뭐 소개시켜준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 나 억울하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왜 안 걸리고 내가 걸렸냐라는 것. 그리고 참여를 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내 이름, 뭐 와이프, 예를 들면 가족 이렇게 했지만 참여로 친구,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이번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식의 또 내용들, 투서들이 막 난무하고 그렇군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처리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의원들 개개인별로 소명 기회를 안 준 것, 소명을 안 받은 것, 이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명 기회를 줬으면은요, 아무도 출당 못 시켰을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99%의 범죄자들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래요. 잘못 안 했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공식적인 소명 기회는 없었지만 언론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정을 들어줬으면은 이런 과감한 결단 못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듣고 결심하신 거는 잘하셨다라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저는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본인의 2012년도에 세종시에 있는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을 시켰어요. 거기에 연기 IC라는 인터체인지가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투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부동산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이해찬 대표가 부당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다 환수돼야 된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본인은 과거에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조치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보고요. 충분히 네. 이해해요. 저는 그 우상 의원의 주장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당 후사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당을 생각하고 대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뭐 장수장 말처럼 저는 그 투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만 투서가 자꾸 들어온다잖아요. 장수장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투서 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고 답답한 면이 있어도 이거는 당이 앞으로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들을 좀 이해한다고 하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또는 이게 반발해서 본인이 뭐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권익위 조사 결과를 놓고 부실한 조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초강경 조치를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볼까요? 달래기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들이 의뢰해놓고 부실조사다라고 하면 본인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다른 이유를 다 차치하고 나서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출당 조치, 강력한 제재 조치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것만으로도 송영길 대표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 동의해요. 그러니까 장수장 말에 별로 저는 동의를 안 하지만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 결단, 그 말은 정말 동의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달래기든 뭐든 일단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뱉은 말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사로운 감정이나 아니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아니 대표 입장에서 출당 조치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정말 송 대표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우리 그 지지자들이나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이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야당 상황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 전수조사에 이제 응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는 감사원에 이번에 부동산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주당 얘기도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한 거라고 봐요. 이게 그냥 국회의원 차원에서 대표의 차원에서 했다면 이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믿을 수 있고 권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요. 국민들이 볼 때는 꼼수라고 보여요. 그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네.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감사원을 계속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이거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처음에 이 문제 터졌을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받겠다. 준비 다 돼 있다. 민주당 먼저 바꾸면 우리 하겠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절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꼼수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저는 당장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질문도 그러면 같이 곁들여서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 이제 뭐 여당만 합의하면 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할 수 있어서 감사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감찰을 할 수 있다. 뭐 전수조사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것도 꼼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꿉니까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자기들이 깨끗하고 아무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민 권익위에 갔다 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감사원을 가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법을 바꿔가지고 국회도 그러면 감찰 대상이 되게 한다. 그럼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이겠습니까? 다른 문제에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빨리 법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법을 개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여야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 다른 방법과 다른 핑계를 대면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민주당도 받았으니 다른 또 야당도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굳이 국민의힘만 국민권익위를 못 믿겠다고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은 관여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일단 국민권익위 갔다 어차피 또 수사는 또 다 받아야 돼요. 나중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그리고 감사원의 중요한 역할은요, 행정부를 감사하는 거예요. 입법부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권 분립의 문제입니다. 네.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의 신뢰성을 믿어야죠. 뭐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사람이니까 우리 못 믿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 안 했습니까?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지금 12명인데 국민의힘에 대략 10명 나오면, 아니 야권 성향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원을 논쟁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처음에 실수로 감사원법을 모르고 감사원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고 그냥 국민권익에 받아라. 아니면은 더 세게 나와서 경찰과 검찰에 우리는 다 조사받겠다라고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좀 옳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의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 여권의 대권 주자들 선발 역할을 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뭐 대권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조치당한 분들 중에 뭐 이재명계가 5명, 네. 이낙연계가 3명, 뭐 정세균계가 2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억지로 분류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현직 뭐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낙연계인데 그 다른 뭐 1, 2등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이분들 출당시켜라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정치 분석가들이 억지스러운 정치 분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치한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이미지를 바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네, 동의해요. 오늘 갑자기 동의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 이재명 지사는 심지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송영길 대표 잘했다고 박수 쳤어요. 지지했고요. 네. 뭐 자기 뭐 지지자가 거기에 연루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 갖고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대권 후보에 누구 뭐 지지자가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전체로 대권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이건 개인의, 만약에 사실이라면 개인의 비리에 관련된 문제고요. 네. 대권 관련된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측근 등을 통해서 근황을 알려왔던 윤 전 총장인데 오늘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첫 공개 행보인 만큼 그의 입에 온 시선이 쏠렸습니다. 보실까요? 일단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피해 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주장이 그대로입니까? 자, 응원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열체권 있어. 네, 윤 전 총장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이제 그 소감을 밝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며칠 전에 현충원 참배도 했습니다만 이제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공개 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민한 질문에서는 전부 이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한 거잖아요. 본인이. 당연히 뭐 어제 여기 한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많이 올 수밖에 없죠. 윤 전 네. 총장이 과연 처음은 공개 행보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메시지를 낼까 다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얘기 보면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을
간을 본다 이런 의미가 생기게 되면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신비주의가 계속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태도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기회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나온 자리에서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들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장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첫 스텝부터 꼬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런 준비 안 된 저런 모습 보인 것 자체가 아니 저분이 진짜 대권 후보로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나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공개했잖아요. 나 내일 갑니다. 그러면요 기자들이 당연히 많이 몰려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현안적인 질문들, 궁금한 것들 기자들 다 물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공개 행보하면 안 돼요. 그냥 기자들한테 안 알리고 그냥 가서 조용히 가서 저렇게 기념식 참석하는 게 맞았는데 저러한 공개 행보를 할 때 저렇게 답변을 안 한 것, 저건 정무적으로 판단이 미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전 그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이게 잘못 지금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뭐 더 잘하시겠지만 자꾸 전원 정치, 누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입장이 잘못됐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의 혼란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걷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등장할 때 제대로 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오늘 저런 행보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 행보로 우당 이희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을 택한 이유가 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가장 가깝게 지낸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 이분이 이제 증손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연유가 있고 그다음에 우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 네. 하셨던 분이잖아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분의 기념관을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법학대학 교수,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연관 있는 분의 집을 그런 기념관을 찾았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충성 또는 애국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당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이라는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 우당 기념관 개관식이 아주 중요한 또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전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물밑에선 야당의 안팎 인사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이라고 정치적인 보십니까? 고려보다는 국민의힘 입당은 상수다. 언제 입당을 할 거냐 시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6월 20일 전후를 통해서 저 이제 정치를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15일 안팎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5일 연장이 됐네요. 알아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참모진 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 너무 많은 쪽에서 이 사람 써라, 이 사람 써라, 이 사람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다음 주 초중에는 대변인을 좀 임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을 도와줄 참모진 구성이 먼저 돼야지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6월 20일 정도에는 할 것 같다라고 그쪽에서 얘기가 대변인은 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거론되고 있는 장해찬 시사평론가 그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어떤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그거는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뭐 승낙도 있어야 되고 뭐 따르면 평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장성철 소장이 늘 이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국민의힘 입당의 시점을 저는 더
또 고민할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요.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진영이 어떻게 꾸려지냐를 고민하면서 아마 시점을 볼 것 같고요. 최근에도 뭐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신 분이 뭐 국민의당 입당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더 경계하는 그런 발언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 이제 간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고려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실망감이 커져요. 제가 볼 때 피로감도 커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결코 유리한 쪽의 상황이 안 될 거고 장수영 아까 잘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공식 행보를 할 때는 잘 준비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래서 윤 총장이 처음 이런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반기문 전 총장 얘기가 자꾸 나왔었잖아요. 그분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윤 전 총장이 그렇게 갈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개 행보를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나왔어요. 그게 결국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제 TV 토론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준석 후보와 이제 나경원 후보 간의 설전이 최근에 점점 더 이제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또 나란히 최근에 눈물까지 흘리는 네.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쳐요.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크거든요. 말 한마디보다 그 한마디의 표정이. 근데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 이런 것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화두였어요. 약간의 무슨 뭐 막말 프레임, 윤석열 프레임, 뭐 개파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이끄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변화되고 있구나,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전당대회였다라고 평가해보고 싶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대략 저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대략 오늘까지 43%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그럼 내일 보면 한 5% 정도 더 하면 한 47, 8%? 이 정도까지 나오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지난주에 즉흥적으로 OX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도 OX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5년생 영선 당대표가 탄생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도 두 분 다 오를 들었습니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안 된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뭐 당 지지층이라든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봐도 이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안 되면 그게 이변이에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된다면 이건 이변이다. 이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모래 뚜껑을 열어보고 다음 주에 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이슈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의 결단, 그리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